결국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정부가 유보통합 예산 일부를 저출산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예산으로 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뉴스도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여기저기서 끌어다 쓰려는 건데요. 제일 만만한 게 교육 쪽이다 보니 유보통합 예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보통합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10조 원 규모의 돌봄 예산인데요. 그러니까 교육부에 넘길 돌봄 예산 일부를 저출산 예산으로 쓰고 돌봄 예산 부족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메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저출산 예산으로 쓰겠다는 건데요. 워낙 정부에 돈이 없다 보니 돈 나올 때를 찾다가 제일 만만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건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유보통합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이 유보통합을 떠안게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망한다고 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위한 별도 재원이 없으니 기존 돌봄 예산을 함부로 전용하고 모자라는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쓰겠다는 거죠. 유보통합 재정을 확보하지 않고 덥석 정부 조직법부터 바꿔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돌봄 예산을 계속 빼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이렇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계속 돌봄 예산을 뺐으면 돌봄 예산의 규모도 작아질 뿐더러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파이가 작아져서 그 어떤 사업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정부는 연간 11조 원 정도의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해서 육아휴직 급여나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 지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육아에 직접 도움이 되는 현금 지급을 늘려서 지급 금액을 OECD 평균 정도로 끌어올리고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현재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현재 7세까지 해서 17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런 식의 현금 지급을 계속해서 시행하려면 연간 약 10조 9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추가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로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고요. 정부는 또 연간 약 5조 원인 교육세를 인구교육세 또는 육아교육세로 바꾸고 그 일부를 저출산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어떻게 되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돈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저출산 예산이라는 게 정말 허울 뿐입니다. 애초에 저출산 예산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출산 예산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편성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저출산 예산에 포함한 사업 대부분은 저출산 예산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문체부는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저출산 예산에 포함했는데요. 이 사업은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과 학교의 전통예절 강좌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 학교에 국악과 연극 등의 예술 강사를 파견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도 저출산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심지어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나 청소년 성범죄 예방 활동 강화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진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 같은 것도 저출산 예산에 포함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사업,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사업, 청년 해외 취업 촉진 사업 등도 저출산 예산에 포함하였습니다. 나머지 저출산 예산 대부분은 보육 예산입니다. 보육 예산은 주로 어린이집에 흘러가는 돈이죠. 보육 예산에는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런 비용은 간접 비용이어서 저출산 예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육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녀를 더 낳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만 저출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보육 예산은 저출산 예산이 아닌 겁니다. 사실상 저출산 예산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는 저출산 예산 대부분은 보육 예산입니다. 이 보육 예산은 거의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2012년 무상보육이 시작되면서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수가 급증했던 거죠. 결국 지금까지 정부가 저출산에 쏟아부은 돈 대부분이 어린이집에 흘러 들어간 거고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인 돈은 거의 없는 겁니다.
보육 예산을 계속 저출산 예산에 포함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엄청난 액수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홍보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에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교육 예산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보육 예산도 감소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교육 예산 감소로 당장 나타나는 것이 학급수와 교사수 감소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에 학급 160개와 교사 444명을 감축한다고 일선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통보받은 학교들은 한마디로 감축이 아니라 파괴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신입생 수가 늘어나는 학교조차 학급을 줄이고 교사를 줄인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학급수와 교사수를 늘리는 게 핵심인데 학급수와 교사수부터 줄이려고 하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 뻔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 우선으로 하는 것이 예산의 증감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예산은 그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증감을 따지는 게 무의미합니다. 저출산 예산의 정의부터 정확히 내려야 하는 거죠. 정의도 명확하지 않은 저출산 예산에 온갖 항목을 끼워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출산 예산이라는 있지도 않은 예산을 핑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시밥비 유보통합을 위한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별도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쪼개 쓰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서 유보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